인류 역사상 대역작인 종의 기원의 저자이자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로버트 다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두 기자님은 다윈의 진화론의 영감을 얻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 요거 양보할게요, 우리 정 기자님. 어디냐? 네. 다윈이 과연 어디서 뭘 보고 진화론의 영감을 얻었겠습니까? 나도 아는데 양보하지 말고 동시에 얘기합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따라 얘기하려고. 야. 하나, 둘, 셋. 갈라파고스. 맞죠? 다윈이 진화론의 영감을 얻은 곳은 바로 동태평양에 있는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 아, 이 정도면 상식이야. 아, 진짜. 남미 에콰도르 연안에서 960km 떨어진 아주 고립된 곳으로요. 해류와 바람이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식물의 유입이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은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 이 섬의 고유종이 됐는데요. 1835년 갈라파고스 제도로 탐험온 다윈이 동식물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식물들을 발견. 종은 변화하며 지리적인 벽이 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만. 다윈은 지리적으로 격리돼 있는 생물종들이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종의 기원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실마리를 찾은 곳이라고 하니까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뭐 인류 지성사에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한 곳이니까 전 너무나 가보고 싶어요. 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상징하는 명물이 있습니다. 유명하잖아. 근데 아니, 진짜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아, 이거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게 생겨났을까? 이 바위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 침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다윈의 아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 에콰도르 환경부의 충격 발표. 갈라파고스의 명물 다윈의 아치가 붕괴됐습니다. 아이고야. 이 다윈의 아치가 오랜 시간의 자연 침식으로 인해 두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윗부분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 결국 다윈의 아치는 두 개의 기둥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저 또한 자연 현상이니까 뭐 그쵸. 우리가. 저것 또한 다윈적인 거죠.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엘니뇨 현상 때문에 거센 태풍이 잦아지게 됐고 이로 인해 침식이 더욱 빨라졌을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그렇다면 반성해야죠. 그러네. 뿐만 아니라 갈라파고스 제도가 스쿠버 다이빙 명소로도 인기를 얻자 관광시설과 이주민이 늘어나며 곳곳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인간의 욕심이 다윈의 아치 붕괴를 앞당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저 이쁘고 좋은 데라도 좀 보존할 때는 보존을 해야 될 텐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관광지가 돼버렸구나. 참 우리도 참 모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길이 없는 곳을 막 찾아다니고 그렇죠. 사람 없는 돈 데서. 쓰고 가려고 하고 막상 또 가면 우리가 거기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훼손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참 모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 산소의 20%를 공급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연간 약 10억 톤씩 흡수. 지구의 허파라 불려온 아마존 열대우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이제 더 이상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브라질의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의 무덤이 아닌 이산화탄소의 굴뚝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통 나무들은 살아있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 산소를 배출하는데요. 하지만 나무가 죽으면 이 대사 활동이 멈추면서 품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방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아마존 지역의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죽어나가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죠. 그럼 나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된 데에는 불법 벌목, 무분별한 난개발, 그리고 방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축업이 주요 산업인 브라질에서는 고기 소비량이 점차 늘어나자 더 많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열대우림에 불을 질러 목초지로 개간. 자, 그렇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2만 8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자비한 개발과 방화로 인해 최근 2년간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은 17,604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사실 지금 심증적으로는 저걸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우리가 모두 의심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부러 화재가 사고로 많이 나니까. 그리고 딱 저렇게 계산된 대로 불 나고 꺼지고. 뭔가 브라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오히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생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브라질도 이제 경제 개발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지구의 환경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기금으로 좀 지원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틀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미래에서의 부활을 꿈꾸며 냉동인간이 된 사람들. 더 이상 SF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냉동인간에 이어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냉동 이것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식물에서 나온 씨앗, 바로 종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씨앗은행에서 종자를 얼려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종이 없어질 걸 대비해서 종자를 얼려놓는다 이거죠? 그렇죠. 씨앗은행은 연구나 증식을 목적으로 종자를 중단기적으로 저장하는 시드뱅크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드뱅크가 필요한 이유, 현재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지구의 약 2천만 종의 생물 중 매년 약 3만 종의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선진국들은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너도 나도 종자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전자원 확보가 국력에 비례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미래 배추가 멸종됐을 때 다시 배추를 싹 틔울 종자가 없다면 영원히 우리는 배추로 만든 음식은 못 먹는 겁니다. 김치는 영원히 빠이빠이예요. 김치로 예를 드니까 뭔가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배추김치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시드뱅크는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식물 유전자원과 영양체 자원 총 약 3천 종, 26만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미래가 안 오길 바라면서도 또 이렇게 대비를 했다고 하니까 좀 든든해지기도 하고. 식량 부족도 문제지만 이제 종자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외환 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토종 종자에 대한 소유권이 외국 회사에 넘어가면서 한때 종자 식민지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만 약 1,358억 원입니다. 이건 먹을 거리니까. 네. 뺏기고 나서 복원하려는 생각 말고 애초부터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정말 오늘의 주제 있을 때 잘해에 딱 맞는 그렇죠. 표정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한 음식점 야외 주차장. 무성한 잡초들 사이 덩그러니 놓인 석탑 하나. 통일 신라 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탑은 울타리는커녕 표지판도 없어서 언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왜 왔는지 그 누구도 정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뭐야? 아니, 통일신라는 최소 7세기, 8세기 뭐 그때 건데. 아니, 저기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래 되나? 위에는 또 훼손됐어, 위에. 위에 날아갔네 이미. 그리고 전남 해남군에서는 바위에 음각으로 불상을 조각한 마의 열의 좌상이 훼손된 채 발견됐는데요. 훼손 시기 파악은커녕 복원 과정에서 2차 훼손까지 발생한 채 그대로 방치. 저거 왜 그냥 놔둬? 아니 근데 발견은 늘 수 있어요. 보통 그냥 방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화재들이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문화재들이 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는 크게 규정 관리되는 지정 문화재와 등록 문화재, 그리고 별도로 규정 관리가 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로 나뉘는데요. 비지정 문화재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가 안 될 뿐더러 심지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지정 안 됐다고 저렇게 놔둔 거예요? 그 뭐 차별하는 거예요? 와. 가치가 없지 않잖아요. 아무리 지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원석으로 연구와 조사 끝에 지정 문화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모르기 때문에 방치한 거네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때서야 같이 알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국에 또 저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비지정 문화재는 전국적으로 약 25만 점에 달합니다. 2006년부터 2018년 말까지 확인된 도난 문화재 가운데 78.9%가 비지정 문화재였다고 합니다.
이 비지적 문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 체계가 없다는 건데요. 관리 체계가 없다 보니 도난은 물론이고 재난이나 훼손, 보수에 대한 대응 기준이 없는 겁니다. 훼손해도 뭐 얼마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준이 아예 없고. 그 가치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실제로 2015년 제주도 서귀포시 예로부터 잡녀와 어부들이 제사를 지내던 신당 무수물당이 한 주민이 고수를 한다며 시멘트를 사용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시멘트라니. 시멘트가 웬 말이냐. 아유.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덧댔네. 덧댔네, 저거. 선조들이 남긴 모든 문화재가 소중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 체계라도 갖춰야 우리의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사는 지구, 생태계는 먹이 사슬에 의해 생태계 피라미드를 형성,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어느 한 종이 멸종, 이 먹이 사슬의 연결이 단절된다면 생태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970년대 유라시아 대륙에서 수억 마리나 서식했던 검은머리 족새. 하지만 불과 30년 만에 개체수가 무려 95%나 감소. 왜 이렇게 많이 없어졌어?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은머리 족새 멸종 위기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어? 왜 그렇죠? 아니,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살았는데 왜 중국 때문에 멸종 위기인 거죠? 자, 핀란드, 러시아 등지에서 번식한 검은머리 족새는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등지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요. 배가 황금색인 게 복을 불러오겠구나. 아 금색 좋아하잖아 또. 검은머리 족새의 이 배에 노란색이 황금을 연상시켜 큰 재물을 주고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속설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검은머리 족새를 대량 포획, 식용으로 소비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검은머리 족새를 집에 두면 복이 온다고 믿어서 새를 잡아 박제, 장식품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1997년 검은머리 족새 식품 거래를 금지시켰는데요. 하지만 이미 고급 요리가 된 검은머리 족새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았고 여전히 밀렵이 성행. 2004년엔 광둥성 산수의 한 시장에서만 하루에 무려 10,000마리가 거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먹기 위한 사냥이 아니라 이제 사실 근거가 있는 점인지 모르는 그 속설 때문에 새를 대량으로 포획하고 또 박제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멸종위기에 처한 거군요. 야, 이거는 정말 학살이다, 학살. 그것도 새가 멸종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생태계 균형도 당연히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 인간도 위협받게 되는 거죠. 그죠. 지난 9월 우리나라 교육부 격에 해당하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일본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정정 신청을 승인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의 29개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위안부로 수정, 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은 징용이라는 표현으로 대체.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늘로 손바닥을 가리려는 것 같아요. 이거 말장난이죠. 앞서 일본 정부에서는요. 정군 위안부라는 말에는 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됐다는 뜻이 담겨 있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가 사용하려는 위안부란 단어에는 일본군의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라는 인식이 내포된 건데요. 징용이란 표현 역시 일본의 강제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요. 즉,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에휴, 자발적이라니. 진짜 니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같겠니, 자발적으로.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발표. 軍の要請を受けた業者が主としてこれに当たったが、その場合も還元、強圧によると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集められた事例が数多くあり、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역사 교육을 통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반성,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던 일본 정부는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며 자국 내 교과서를 수정해버린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게 결국 이거를 배운 학생들은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사람이 다수가 되고 기득권이 되면 이제는 진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전에 아베 내각부터 특히
과거 잘못을 덮기 위해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도 왜곡,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로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은폐하고 피해자인 척 일본 국민 그리고 전 세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소식이 있으면 우리가 붕괴하는데 저건 자기 나라를 위해서도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왜냐면 다른 국제적으로 나라는 고립되는 거예요. 다 아는데 자기들만 그렇게 타조가 머리에 땅을 박듯이 그냥 그 외면해 버리면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은 역사 왜곡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겁니다. 자, 이번 특종은 안타깝게도 일미 멸종됐지만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소중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의 토종 바다 사자 독도 강치입니다. 아, 없어졌잖아. 독도 강치는 독도, 울릉도 등 동해안이 주요 서식지로 19세기엔 개체수가 무려 4만 마리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1975년 독도에서 2마리가 확인된 게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 강치를 멸종시킨 주범이 바로 일본. 아 정말 일본은 오늘 기사에 한 반은 나오는 것 같아요. 1904년 일본인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는요. 강치 가죽이 돈이 되네. 강치 한 마리가 황소 10마리 값이야. 당시 러일 전쟁 중이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망루를 설치해 러시아를 감시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세요. 1905년 독도를 무단 편입시켰고 일본 어부들은 조직적으로 독도 강치를 남해 결국 일본인들의 무자비한 학살에 독도 강치는 멸종하고 만 겁니다. 와 어떻게 얼마나 많이 잡아갔으면 4만 마리씩이나 있었는데 그게 다 멸종이 되냐. 피바다였대. 완전 피색이었대. 자, 그런데 말입니다. 1980년대 소련에서 열린 세계 자연보호 국제회의에 참석한 일본은요. 한국이 독도 강치를 몰살시킨 겁니다. 독도 강치 멸종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회에 등록된 독도 강치의 영문명은 Japanese Sea Lion. 독도 강치의 이름부터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제페니즈 씨라이언이 웬 근데 말입니까? 저희 학명은 진짜 안 바뀌어요. 그거 쉽지 않지. 네, 진짜 안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개관한 영토 주권 전시관의 지방 순회전에서는요. 전시회 포스터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일본 어부들이 독도 강치를 포획하는 사진을 증거로 내세웠고요. 친애가 잡은 걸 또 인증을 했네. 이게 너무 모순인 거지. 뭐라는 거야? 저기서 우리가 뭐 했다는 게 우리가 거기 땅이라는 증거지만 그게 결국 나쁜 그러니까 짓인 거고. 주장하는 주체가 서로 합의가 안 됐나 보다. 손발이 너무 안 맞죠. 손발이 안 맞는 거야. 일본 시네마연은 SNS 홍보 게시물에 독도 영토권을 주장하며 독도 강치를 심지어 마스코트로 내세웠습니다. 자기네들이 없애놓고 마스코트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월 국제유전자정보은행에 독도 강치뼈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 지난해 9월에 발굴한 독도 강치뼈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표본으로 등록하는 등 독도 강치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의미 있는 움직임이군요. 사실 저런 노력이 무색해지는 게 우리가 기억 못하고 모르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거든요. 한국 사람도 모르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